얼마 전 중국은 러시아의 해군 잠수함 전문 설계 회사의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일 사이버 보안 회사인 사이버리턴에 따르면 러시아의 루빈 설계국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루빈 설계국은 1901년에 설립되어 고래의 급핵 추진 전략 잠수함과 얀센급 유도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포세이돈 핵추진 수중 드론을 설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잠수함을 설계한 덕분에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보물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의 보물에 중국이 해킹을 시도한 것인데요. 해킹과 판친 거 없다. 러시아가 중국의 한 말인데요. 채널명 인터넷 신문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위 버리즈는 누빈 설계국의 이거를 빌리틀 국장 앞으로 보내진 이메일에 RT 문서 첨부 파일이 머레어에 감염됐고 이는 전형적으로 특정 대상을 노리는 해킹 수법의 스퍼, 피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이버리스는 이런 스퍼, 피싱은 주로 중국 해커들이 사용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거 빌리틀 국장 앞으로 보내진 이메일에 첨부된 로열로드 ITTF라는 해킹 도구는 고블린 펜더넨코 그룹 등 중국 정부가 배후로 추정하는 해커 집단의 전매 특허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일을 벌인 이유는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중국과는 동맹이지만 기술적 교류는 없기 때문인데요. 2019년 12월 러시아의 국영 기업인 노스텍의 지적재산권 담당자 예브게니 리바드니는 중국은 최근 17년간 500건의 군사 기술을 불법적으로 베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 항공기에 들어가는 레이더와 렌즈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러시아 기술을 허락도 없이 불법 복제를 계속하자 러시아는 중국 수출용으로 특별히 더 낮은 사양의 무기를 팔았고 그마저도 복제 방지 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의 선진 무기 체계를 불법 복제하는 것인데 러시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막자 우방국의 해킹까지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대대중국 압박이 강해지고 한국이 대만과 주변국을 상대로 우수한 잠수함들을 판매하고 있어 미국과 주변국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 잠수함 기술에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함에 있는데 중국의 잠수함 기술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주변국 중 러시아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미 해군 정보국에서는 중국의 진급 잠수함의 소음 정도는 80년 전 구소련에서 건조된 델타 36보다 소음이 더 크다고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급 잠수함은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 근처에서 은밀히 발사해야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큰 소음으로 인해 근처로 가는 도중 미 해군 관계지에서 발각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잠수함이 발진하면리 구축하면서 경계를 게을리하고 있던 음파병기점에서일 정도라고 말하며 해적을 썩기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군사 전문 매체인 모조는 중국은 잠수함 함대를 키우는 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으며 러시아의 앞선 기술을 탐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저소음의 잠수함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걸리며 불법 복제 또한 러시아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와야 하며 역설계에 들어가면 비용과 시간도 무시 못한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해킹으로 러시아의 잠수함 기술을 빼내오면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방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너무 무례하고 물불 안 가리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과거 사회주의 방식으로 서로 끌어안고 볼을 맞대며 친밀한 관계임을 과시하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반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로 관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를 볼 때 사이가 좋았던 적보다는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더 많습니다. 우연하게도 20세기에 들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시작으로 냉전 시대에는 사회주의 노선을 같이 채택하면서 현재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러시아와 중국을 간신히 엮어듣고 있던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항상 잠재적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은 항상 중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러시아를 점령할 수 있다. 중국군이 모두 러시아에 들어가 항복하면 러시아는 그들을 먹여 살리느라 거덜이 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러시아는 중국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또한 중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연해주를 회복해야 할 땅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 위협론이 성행하여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 선수 3명이 한 한국계 러시아인을 중국인으로 착각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치며 폭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폭행 사건에 연루된 3명 중 1명은 알렉산드르 쿠코린으로 러시아 공대리고와 이탈리아 리그를 오가며 러시아 축구계를 책임질 정도로 촉망받는 선수였는데요. 알렉산드르 쿠코린은 그날 벗은 주먹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엄청난 친한파였기 때문인데요. 알렉산드르 쿠코린 일행에게 폭행당한 한국계 러시아인은 알고 보니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베니스 박으로 일제강점기에 연해주로 이주한 한국인의 후손이었는데요. 그는 동양인이라는 차별 속에서도 러시아 내에 엄청난 입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니스 박은 러시아 통상산업부 자동차산업국장으로 푸틴으로부터 조국 헌신 훈장을 받았고 코로테즈라는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포르쉐와 합작하여 아우루스라는 자동차를 개발하였는데, 그가 개발한 차가 푸틴의 대통령 전용 차량이 될 정도로 푸틴은 데니스 박을 아꼈습니다. 그런 푸틴의 남자가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 선수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요. 아무리 싫어하는 중국인으로 오해해서 벌어진 일이어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를 식힐 수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지시하여 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러시아 체육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 그들이 속한 소속팀에 통보해 계약 해지를 시키는 등 러시아 축구계에서 매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동맹인 중국보다 미국의 동맹국가인 우리나라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수림 박사는 공포의 땅 시베리아 벌판에 한국과 러시아의 공생국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하여 서울에서 발표도 했었죠. 실제로 러시아는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중국의 군사력과 자본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들어와 중국을 견제해주길 바라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계를 더 신경 쓰는 눈치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수림 박사는 아예 러시아 동부의 빈 영토와 자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인구와 기술력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양국의 비전을 위한 공동정부를 추진하자는 구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무한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1998년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에 있을 당시 러시아도 외국에서 들여온 차관을 갚지 못해 국가 부도를 선언했는데요. 이 러시아의 국가 위기 속에서 상당수 해외 기업들은 러시아 철수를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은 러시아를 버리지 않고 러시아의 공작을 계속 가동시키며 아픔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러시아 정부의 들이에는 한국 기업은 믿고 맡길 만하다가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이 작성한 달러 극동 포럼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감차카주 주지사는 수산물 가공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이와 함께 관광산업과 물류운송 분야의 협력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극동 러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큰 하바롭스크주는 우리나라 계룡건설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LS네트웍스의 폐기물 선별 처리장 건설 등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것보다 더 큰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사할린에서의 수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세계는 탄소 배출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론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바로 수소연료입니다. 러시아는 사할린 가스전을 활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해
수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를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나라 기업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할린전은 수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생산된 수소를 수출하기 위해 코르사코프 항을 현대화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 또한 우리나라 기업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정부도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최근 극동개발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장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대1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극동개발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극동지역 거대 사업들을 우리나라에 다 맡긴 가운데 중국은 패닉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은 두만강을 통해 동해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바다로 통하는 두만강 하구는 러시아의 지배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러시아 북쪽 두만강 하구의 개발을 맡게 되면 동해로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막고 싶겠지만 이 지역 개발은 우리나라에도 경제 효과가 큰 곳으로 포기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교역을 주로 해상 교역로를 이용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해상 교역로를 이용하면 해상으로 가는 것보다 몇 배는 빠릅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반기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데, 지상 교역로는 유럽의 한국산 제품의 수급을 좀 더 자유롭게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협력은 중국만 제외하고 모두에게 이로운데요. 이 양국의 교류가 더 활발하게 되어 서로의 앞날의 꽃길만 펼쳐지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겸 인터넷 신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